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한 달 동안 배울 내용은 AM과 FM 방식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AM 방식과 FM 방식. 그러니까 여기 라디오가 AM 라디오가 있고 FM 라디오가 있죠? 그 전송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고, 이미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걸 배운다는 거가 그렇게 이걸 배워서 뭐 어떻게 하겠다 그거 하기보다는 통신에 대한 기본적인 이그샘플을 배운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 뭐 미국 세계적으로 다 AM 라디오, FM 라디오 일종의 아날로그 통신 방식인데 전부 다 디지털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라디오 방송은 아날로그를 쓰고 있습니다. 북유럽 쪽에서는 노르웨이가 AM 라디오, FM 라디오를 디지털로 바꾸겠다라고 디지털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디지털 라디오, 디지털 통신 방식을 사용하는 라디오가 뭐 이쪽 채널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 아직은 라디오를 아날로그 통신 방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아날로그 우리가 배우는 아날로그 통신 방식은 처음에 제가 설명했듯이 제가 이렇게 물속으로 말한 거가 이 마이크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정기적 신호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마이크는 제가 들은 소리를 타임 시그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타임 시그널을 후에 트랜스포하면 나의 신호가 주파수 영역이 어디 때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보통 나의 주파수 대역은 내가 말한 타임 시그널을 프레이 트랜스폼 해가지고 스페츄럼에 따라서 애플루티드 스페츄럼을 보면 0에서 한 3kHz 사이에서 머물러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거의 모든 목소리가. 어떤 사람들은 약간 하이 프리퀀시에 더 많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0에 가까운 부분에 더 많이 있기도 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0에서 3kHz, 3000Hz 사이에 대부분 사람의 목소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 정기적 신호가 아날로그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아날로그 시그널. 그럼 디지털 시그널은 어떻게 만드느냐? 디지털 시그널은 이 아날로그 시그널을 일종의 샘플링이라는 거예요. 샘플링이라는 건 뭐냐면 주기적 신호마다 얘를 하나씩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을 만드는 거예요.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 자, 보세요. 제가 마이크를 통해서 나온 타임 시그널이 이러한 저의 M/T의 메시지 시그널이 이렇게 정기적 신호가 생성됐다고 해봅시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샘플링을 해요. 샘플링을 하면 얘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그래서 샘플링 하면은 여기에 그 제가 두 개를 그려놨는데 아래는 이렇게 점선을 해놓고 위에는 이렇게 실선을 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샘플링 하고 나면 저기 이렇게 실선으로 있는 그 아날로그 시그널이 저렇게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로 되어 있어요.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로. 그러니까 샘플링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샘플링은 이 샘플링 안에 회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회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0t, 2t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번 시간 t마다 내가 닫혔다 열렸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샘플링을 해요. 샘플링을 한 다음에 이것을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것을 해요. 별거 아니고 퀀타이제이션은 무엇이냐면 퀀타이제이션은
이렇게 지금 샘플링된 시그널들이 이렇게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와 있으면 얘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제가 4개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이쪽은 00, 01, 11, 10, 10, 11. 제가 이렇게 퀀타이제이션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기 제일 첫 번째 빨간색 요거에 이렇게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모두 똑같이 00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레벨 안에 있는 그 샘플링된 값이 그 사이에 있으면 1, 0이라고 아니 0, 1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구간에 샘플링 값이 있으면 1, 0이라고 말을 하고 그보다 더 크면 1, 1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하면 이걸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확대해서 보면 이 사이에 오는 것은 다 00. 이 사이에 오는 것은 다 01. 그 다음에 오는 것은 10. 그 다음에 오는 것은 11. 그렇게 일종의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거와 똑같아요.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퀀타이제이션의 아웃풋 값은 다 이렇게 바이너리 비트로 이런 바이너리 비트가 퀀타이제이션의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의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이 신호를 샘플링하고 퀀타이제이션 해가지고 디지털 바이너리 비트로 변환시킨 다음에 저걸 가지고 통신을 하면 디지털 통신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샘플링과 퀀타이제이션 과정이 없이 나의 원래 이 신호 MOT 그 자체를 보내버리면 우리는 아날로그 통신이라고 말해요. 아날로그 통신. 그러니까 아날로그 통신과 디지털 통신의 큰 차이점이 어디냐면 바로 디지털 통신에는 샘플링과 퀀타이제이션이 있어서 나의 타임 시그널을 바이너리 비트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디지털 통신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FM 라디오, AM 라디오는 저러한 샘플링과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과정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가 있냐면 샘플링이라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샘플링은 무엇이었냐면 조금 전에 예제로 들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샘플링하면 이렇게 있어요. 그쵸? 샘플링을 저렇게 했죠? 이거가 몇 시간? t는 NTS로 간다라면 0TS, 2TS, 3TS, 4TS, 5TS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쵸?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질문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답을 해야 돼요. 이제 샘플링된 값을 이렇게 요것을 알고 있어요. 요것을 알고 있어요. 저거 이제 샘플링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에요. 알겠죠?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여러분들한테 딱 주고 원래의 아날로그 시그널이 무엇인지 그림을 그려봐요. 라는 게 문제예요. 그릴 수 있을까? 없을까? 똑같이 그릴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얘를 무슨 작용을 하면 이거하고 똑같은 신호란 이건지 모르고 요거가
요거가 위에 있는 것을 샘플링한 것을 모르지만 어떤 거에 아날로그 시그널을 샘플링했다라는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이 저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를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여기 나온 그 신호가 정확하게 원래 신호하고 똑같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중간에 비어있는 그 신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만들어봐라, 그림을 그려봐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지 않을까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일자로 그냥 리니어하게, 또는 리니어가 조금 이렇게 너무 단순해 보이니까 여기를 조금 이렇게 곡선의 형식으로도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저게 원래 신호하고 같다라는 보장을 우리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답은 100% 완전히 똑같이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가 답이에요. 일종의 정말 마술과 같은 거예요. 저거가 100% 복구할 수 있는데 조건이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100% 복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거를 샘플링을 제가 여기 TS 이렇게 했는데 이것보다 더 빨리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파란색으로 하면 원래 검정색으로 샘플링 띄엄띄엄 했던 것보다는 파란색이 조금 더 가까워지겠죠. 그렇죠? 처음부터 더 빨리 하면은 더 가까워지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더 빨리 한다는 것은 샘플링을 되게 빨리빨리 스위치를 닫다 그러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면 전력 소모가 커져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저기 들어가 있고 샘플링이 들어가 있거든요. 디지털 통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스마트폰의 또 크리티컬한 이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은 배터리 오래가게 하는 거가 또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저거를 원래 아날로그 시그널의 음성은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샘플링을 막 빨리 하면은 배터리가 많이 달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도로만 하고 싶어요. 최소한도로만. 하지만은 조건이 무슨 조건이냐면 최소한도로 하는 대신에 원래의 아날로그 시그널로 100% 복구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의 시간. 혹시 존재한다라면. 근데 존재한다는 거죠. 존재한다는 거죠. 두 번째, 퀀타이제이션. 그다음 샘플링 된 것을 퀀타이제이션에서 디지털 정보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까 바이너리 비트 2비트를 써가지고 퀀타이제이션 했는데 그 퀀타이제이션 2비트가 아니라 예를 들어 8비트로 해가지고 8비트니까 몇 개의 레벨이 나오죠? 이게 8승이니까 256개의 레벨을 촘촘하게 이렇게 하면 원래 신호가 비슷하지만은 복구는 절대 못해요. 같이 원래 그 시그널대로 그 퀀타이제이션 했기 때문에 날라가고 퀀타이제이션 그 주간값을 취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어떤 레인지에 있어서 하지만 그 정도가 이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한테 그렇게 크게 우리 귀가 느끼지를 못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저기 음성 그거를 아마 16비트로 퀀타이제이션 하던가 그래요. 16비트니까 얼마나 많아요. 촘촘하게. 샘플링 웨이트도 뭐 전혀 문제 없이 그 최소한의 빠르기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로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런 회로들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이걸 속도를 빨리 하는데도 파워 컷을 좀 적게 날 수 있는 회로들을 만들 수는 없을까? 그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거예요. 회로 하시는 분들은. 통신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이것을 어느 정도는 빠르게 이렇게 해야지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다라는 이론적인 근거를 주는 거죠. 그 역할들이 좀 다르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저렇게 해서 디지털 통신이 이루어져요. 디지털 통신이. 저렇게 샘플링과 퀀타이제이션을 통해서. 하지만 저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어떠한 그 장점이 있냐면은 혹시라도 잡음이 끼거나 누가 옆에서 시끄럽게 해가지고 내 소리가 안 들리는 것처럼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주파수 대역에서 누군가 그 신호의 대역으로 누군가 신호를 보내면 마치 옆에서 떠들어가지고 안 들리는 것처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디지털 통신에는 존재를 해요. 하지만 아날로그 통신에서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 하면은 시끄럽게 하면 그거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디지털 통신으로 다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 복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복구는 이제 2학기에 여러분들 내 수업을 신청하면 디지털 통신을 배울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아날로그 통신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통신에서 그 디지털 통신의 큰 차이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샘플링과 퀀타이제이션이 되지 않고 이 마이크에서 말한 그 나의 정기적 신호가 그대로 전송되는 방법이다 라는 거죠. 그 전송되는 방법을 어떻게 전송하느냐, 전송하는 방식에 따라서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냐 해서 AM, 두 번째가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냐 해서 FM, 세 번째가 페이즈 모듈레이션이냐 해서 페이즈 모듈레이션 PM, 이렇게 세 가지로 방법이 나누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한 달 동안 배우고 그 내용으로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그거 끝나면 무엇을 공부하냐면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샘플링과 퀀타이제이션 하는데 샘플링을 얼마 정도로 해야지 원래의 신호로 공부를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이론에 대해서 배울 거야. 소위 말하는 나이퀴스트 샘플링 티어렘이라는 티어렘을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배우기 전에 이제 아날로그 통신이 이번 달에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 이제 디지털을 배우기 위한 전초 공부를 하는 거야. 사전 공부를 하는 거야. 디지털 통신에 들어가기 전에. 디지털 통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면 확률 이론을 아주 잘 알아야 돼. 확률과 랜덤 프로세스. 그래서 확률 랜덤 프로세스를 꽤 오랫동안, 한 3주 동안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2학년 1학기 배웠죠? 그래서 그 배운 내용을 다시 아마 잘 기억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그때 그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나머지 디지털 통신에 대해서 나이퀴스트 샘플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예정입니다. 가끔 정말 이 수업 듣는 70명, 80명 중에 매년 그거 확률을 가르쳤을 때 그 포인트가 그런 학생이 꼭 한 명씩 있어요. 2학년 때 배운 걸 왜 또 가르치느냐. 더 새로운 걸 배우고 싶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몇 명의 훌륭한 학생을 위해서 사람이 모르는 걸 이렇게 안 하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확률을 못하면 디지털 통신을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요. 그 확률 부분을 몰랐을 경우에. 그래서 저는 꼭 리뷰를 합니다. 아마 다른 교수님 수업에서도 다 리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5월부터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할게요.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요. 밴드위드스. 지난 시험 볼 때 여러분들 밴드위드스를 물어보려고 나한테 많이 왔었는데, 밴드위드스는 아주 간단해요. 저희는 그 신호에 에너지가 있는 주파수의 대역 폭을 밴드위드스라고 그래요. 제가 여기 정의를 안 써놓을게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렇게 이런 식에 있었을 때, 또는 뭐 사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그려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거에 이런 시그널을 로우 패스 시그널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런 거의 밴드위드스는 0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걸 W라고 하면
그래서 이거의 밴드위드스는 W 헐츠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얘도 W면 W 헐츠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렇죠? 또 이러한 시그널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시그널. 여기를 2W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의 밴드위드스는 2W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것도 역시 2W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밴드위드스가 그러니까 네거티브까지 합치는 거가 아니라 파지티브만 여기에 에너지가 있는 거죠. 이 주파수 대역이 여기 물론 에너지가 있지만 우리는 파지티브 대역만 보자라고 서로 약속을 하자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도 이 부분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주파수 대역에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을 우리는 밴드위드스다라고 말하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밴드위드스에서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0. 근데 0에서는 조금 이렇게 있고 여기가 베타 정도 돼서 이건 W인데 여기가 W 플러스 베타인 거죠. 그러면 여기는 없는데 그러면 이거 밴드위드스를 뭐라고 해야지 맞을까? W 플러스 베타라고 말을 해야 될까? 아니면 W라고 말을 해야 될까?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거는 밴드위드스의 엄연한 정의로 내린다면 W라고 말을 해야 돼요. W라고. 파지티브에서 에너지가 있는 부분만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죠? 에너지만 나타내기 때문에 W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신호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세요. 여기 0 됐다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여기까지 있고 여기 0이니까 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애매모호하단 말이죠. 이거를 W1이라고 하고 이걸 W2라고 했었을 때 얘는 이 간격이 베타라고 한다면 W1 플러스 W2 플러스 베타인데 그러니까 밴드위드스가 이거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또는 W1 플러스 W2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거를 우리는 정의를 무엇이라고 했냐면 주파수 대역에서 에너지가 있는 시그널의 밴드폭이라고 했으니까 그 정의에 이해한다면 W1 더하기 W2가 맞겠죠. 베타 그 기간에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하다 보니까 저걸로는 밴드위드스가 우리가 내린 정의가 그렇게 뭐 이렇게 그 다 유용하게 뭔가를 나타내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의 전체 에너지는 저게 그 제곱해서 면적을 구하는 거랑 똑같은데 저희 전체 에너지 중에서 에너지가 뭐 99%까지 있는 지역까지만 나의 밴드위드스라고 한다든지 또는 헤드 파워만 있는 지역까지만 나의 밴드위드스라고 말한다든지 그렇게 그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를 밴드위드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는 아까 제일 처음에 정의되었던 그 양수 쪽에 있는 그 주파수 그 에너지가 있는 주파수 대역 폭을 밴드위드스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혹시 관심 있게 이제 앞으로 도시를 배웠으니까 뭐 5G 기사가 나오고 뭐 IoT 기사가 나오고 뭐 무선넷 뭐 기사가 나올 때 보면 조금 테크니컬하게 써놓은 거 보면 뭐 대역폭이 얼마짜리다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기사에 보면. 또는 여러분들 핸드폰을 사가지고 거기 나오는 설명서를 자세히 보면 대역폭 얼마 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대역폭 밴드위드스라는 거는 내 신호가 차지하는 그 일종의 주파수 대역에서 폭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밴드위드스에 대해서 제가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말을 할 거냐면 이제 파워 계산에 대해서 말을 할게요. 파워 계산은 지난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 파워 계산은 어떠한 시그널 M에 대해서 이 M of T의 시그널의 파워는
어떤 특정한 구간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구간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2분의 t까지 그 다음에 m of t를 제곱해서 적분해주면 우리는 이걸 파워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파워 계산을 하나 할 테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메시지 시그널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릴게요. 메시지 시그널은 내가 보내려고 하는 시그널을 메시지 시그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말을 하는 것을 메시지 시그널이라고 그래요. 메시지 시그널. 세 번째로 캐리어 시그널이라는 것을 할게요. 캐리어 시그널은 이러한 형식으로 저는 이렇게 앞으로 계속 쓸 겁니다. AC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라고 캐리어 시그널을 저렇게 디파인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네 번째로 M of T를 네로우 밴드 시그널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이 소리는 무엇이냐면 메시지 시그널의 밴드위드스를 제가 W라고 말을 한다라면 이 W는 FC보다 훨씬 작은 경우를 우리는 네로우 밴드 시그널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네로우 밴드 시그널. 그래서 우리는 네로우 밴드 시그널을 다루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AM 라디오, FM 라디오의 방송을 보면 사람이 이렇게 녹음이 아니라 방송국에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잖아요. 그 음악도 틀어주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래봤자 기껏해야 대역폭이 뭐 10kHz, 그러니까 음악까지 해서 10kHz 정도밖에 안 돼요. 대역폭이. 근데 주파수 대역은 어떻게 되냐면 AM 라디오의 주파수 대역은 AM 여러분들 주파수 얼마나 쓰는지 아세요? 대략? 한 번도 AM 라디오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AM 라디오 들어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 사람이라서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 진짜 라디오를 많이 들었어요. 대학 때도 라디오 이렇게 지금은 다 스마트폰에 이어폰 끼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라디오가 이렇게 조그맣게 소형 라디오가 있어가지고 소형 라디오에다가 이렇게 이어폰 꽂아가지고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가면서 그걸 들었어요. 이상하게 그럴지 모르지만 그때 조그만 라디오를 누가 더 갖는 거가 조금 더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라디오 많이 듣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파수 대역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죠. FM은 몇 주파수 대역 쓰는지 아세요? FM 라디오는 들어봤어요? FM 라디오는 다 요즘 앱으로 듣기 때문에 별로 들을 일이 없죠. 라디오에서. 하지만 자동차 부모님 차 타고 갈 때 보면 라디오 들면은 라디오에서 음악 나올 때 보면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는 거거든요. 지금 FM 라디오는 대략 얼마 정도 쓰는지 기억나세요? 99, 뭐 95, 단위가 뭐예요? 메가헤르츠죠. 그렇죠? 자, AM 라디오는 550kHz에서 1550kHz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전 세계. 그러니까 라디오 하나 가면 미국 가서 쓰나, 뭐 유럽 가서 쓰나 똑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FM 라디오는 88MHz에서 108MHz까지 쓰고 있어요. 88MHz에서 108MHz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한 지금 88MHz에서 108MHz, 550kHz에서 1550kHz 그게 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그 주파수라는 게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캐리어 프리퀀시를 말하고 있어요. 그 라디오, FM 라디오로 생각을 해보면 91.9MHz의 MBC를 본다, MBC 라디오를 듣는다 라는 소리는 무엇이냐면 캐리어 프리퀀시를 91.9MHz를 쓰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부모님을 하면은 캐리어 프리퀀시 105.1로 맞춰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그거는 주파수를 그렇게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105.95.1MHz면 그게 캐리어 프리퀀시 C 오브 T는 방송국에서 AC 코사인 2파이 FC, FC가 뭐냐면 99.1 곱하기 10의 육수 펄츠를 제너레이션 시켜가지고 나의 목소리하고 어떻게 잘 섞여가지고 얘를 전송하는 거다 라는 거죠. 이제 우리 그 방법 배울 거야. 어떻게 하는지. 캐리어하고 저 메시지 시그널하고 어떻게 하는지. 근데 적어도 이 메시지 시그널의 대역폭은 캐리어 프리퀀시보다 훨씬 작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했던 10kHz는 AM에서 말하는 550kHz와 1550kHz 사이에 있는 어떤 주파수를 캐리어로 사용하는 그 캐리어 값보다는 훨씬 더 적은 거죠. FM은 더 적죠. 메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메가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주파수 캐리어 프리퀀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안테나 사이즈가 작아져.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구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이런 거 시험에 절대 안 나오니까 그냥 상식 수준으로 들으면 돼요. 안테나 모든 다 안테나가 있어요. 신호를 받는 일종의 우리 귀와 같은 역할을 전자기기에서는 안테나가 하는 거예요. 안테나가 하는데 그 안테나의 크기는 파장의 파장의 크기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파장 한 파장이 이 안테나에 다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신호를 딱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파장은 주파수하고 반비례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550kHz하고 메가헤르츠하고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킬로헤르츠하고 메가헤르츠하고 비교해 보면 안테나 사이즈가 정비례한다고 한다면 1000배가 작아지는 거예요. FM으로 썼을 때. 킬로헤르츠에 비해서 메가헤르츠를 쓴다. 그렇죠? 그래서 550kHz 대신에 만약에 55MHz를 쓴다라면은 1000배가 아니라 100배가 작아지는 거죠. 안테나가. 그렇죠? 안테나 100배 정도 작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화기에서는 캐리어 프리퀀시를 얼마 쓰는지 아세요? 2GHz 대역이죠. 2GHz. 그러니까 2GHz 대역이면 파장이 얼마냐면은 파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람다는 캐리어 프리퀀시 분의 빛의 속도. 그러니까 3 곱하기 10의 8승. 이 분모에 있고, 분자에 있고, 분모에 2GHz니까 2 곱하기 10의 9승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분의 3 하고 밑에가 10의 9승이었으니까 20분의 3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2분의 3 하니까 얼마냐면 1.5죠.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인 거죠. 그러니까 0.15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0.15니까 15cm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화기에는 15cm 크기만큼의 안테나가 있어야 되는데 안테나 기술이 정확히 15cm는 아니고 그게 반만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파장의 반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7.5cm가 필요한 거죠, 안테나가. 그래서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는 그 안테나 사이즈를 어떻게 줄이지가 그 최대의 그 관건의 연구 관건의 탑픽 중에 하나였어요. 안테나 하시는 분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나오고 해가지고 지금 다 패치 안테나 형식으로 안테나가 여러분들 안 나와 있는 건데 예전에는 안테나를 저단위로 이렇게 쭉 뽑았어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 뒤에 다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야. 안테나 없는 게 아니라. 거기 이렇게 패치처럼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패치된 안테나는 그때도 있었긴 있었지만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전화가 자주 패치 안테나 멋있게 보려고 안테나를 안 뽑았는데 그거 잘 안 됐어요. 잘 끊기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게 조금씩 발전해서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는 거죠. 얼마 안 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한테는 다들 이렇게 뭐 그런 시절도 있었냐는 식으로 바라보니까 되게 나이 들어 보인다는 생각이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GHz를 쓰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무선대는 몇 GHz 쓰는지 아세요? 와이파이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2개의 주파수 대역을 쓰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해요. 2개의 주파수 대역을 쓰고 있어요. 두 번째 주파수 대역을 쓴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첫 번째는 2.4GHz 대역을 쓰고 있어요. 2.4GHz. 그러니까 셀룰라폰보다 조금 더 높은 주파수 대역을 쓰고 있죠. 그 소리는 뭐냐? 안테나 사이즈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몇 기가헤르츠를 쓰고 있냐면 5.8GHz 대역을 쓰고 있어요. 그건 더 작겠죠. 5.8GHz 대역을.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아까 여러분들 스마트폰 그걸 셀룰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셀룰라 시스템에서는 주파수 대역 캐리어 프리퀀시 얼마 쓴다고 그랬죠? 2기가 쓴다고 그랬죠? 와이파이 얼마 쓴다고 그랬죠? 2.45, 5.8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그렇죠? 셀룰라 시대의 금방 2GHz는 4G, LTE 시스템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뭐 4월 며칠이죠? 5일인가? 5G 서비스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G 표준에서는 2GHz 대역과 더불어 하나를 더 주파수 대역을 쓰는 표준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4G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캐리어 프리퀀시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걸 써도 되는 거예요. 이걸 써서 SK텔레콤이나 KT에서 누군가 통신하려고 하는데 2GHz 대역에 여러 가지 이렇게 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이 사람이 할당하는 거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주파수 대역을 쓸 수도 있는데 그 주파수 대역이 어디냐면 27에서 29GHz 대역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30GHz 대역. 그러니까 2기가에 비해서 30기가가 올라갔으니까 몇 배가 올라간 거야? 15배. 그러니까 안테나 사이즈를 몇 배로 줄여줄 수가 있어요? 15배. 그러니까 15배가 작아지니까 어마어마하게 작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4월 5일날 5G 하는 거에는 그게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사기다. 5G 아니다. 라고 말을 하죠. 2GHz 대역에 여러 가지 피처가 들어가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캐리어 프리퀀시가 27에서 29GHz 소위 말하는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을 파장이 이제 밀리미터로 되기 때문에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이라고 말하는데 그 대역을 사용하는 거 가장 큰 차이점인데 아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는 또 한 가지 와이파이가 있는데 와이파이 주파수 대역이 2GHz, 2.4GHz, 5.8이라고 했는데 60GHz 대역을 쓰려고 해요. 그거는 2000년 초반부터 그렇게 쓰려고 계속 노력을 해왔어요. 노력을 해왔는데 잘 안 돼요. 성능이 그렇게 안 나와요. 막 계속 만들고 테스트하고 계속 큰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데 너무나 큰 장점이 있거든요. 60기가를 쓰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잘 안 나와요. 근데 어제가는 제가 재작년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작년에 나온다고 그랬고 작년에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올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올해 들으면 아마 내년에 나온다고 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데 언젠가는 될 거라고. 자, 그래서 캐리어 프리퀀시가 무슨 말인지 그 내용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 역할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신문에서 나오는 2GHz 대역을 쓰고 뭐 2.4GHz 대역을 쓰고 뭐 그거가 무엇이냐면 FM 라디오에도 주파수를 맞추고 그런 거가 다 캐리어 프리퀀시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메시지 시그널은 M of T가 있어요. 이거는 방송국에서 아나운서가 말하는 목소리가 전기적 신호로 변한 신호를 M of T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 신호를 가지고 마이크에서 나오니까 또는 음악을 틀 때 음악 들려주겠습니다 하고 음악을 틀을 때 그 음악 신호가 M of T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캐리어를 곱해줘요. 이렇게 캐리어는 아까 말한 대로 AC 코사인 2파이 FCT예요. 그래서 AC M of T 코사인 2파이 FCT예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이 U of T를 이제 풀리 트랜스폼 해봅시다. 풀리 트랜스폼. 뭐가 나오는지. 뭐가 나와요? U of F는 자 M of T를 풀리 트랜스폼하면 M of F. 그 다음에 코사인 2파이 FCT를 풀리 트랜스폼하면 뭐가 나와요? 2분의 1 델타 F-FC 플러스 델타 F 플러스 FC. 그쵸? 두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저 풀리 트랜스폼 단에서 보면 두 개의 컨볼루션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U of F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2분의 AC 그 다음에 M F 마이너스 FC 플러스 M F 플러스 F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M of T 시그널은 우리의 아까 말했던 음성 신호고 네로우 밴드 시그널이고 그러기 때문에 또 로우 패스 시그널이고 그래서 제가 그림을 리얼 시그널이기 때문에 또 그 시메트릭하게 나와서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M of F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U of F는 어떻게 될까요? U of F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U of F는 그렇죠? 이거를 제가 여기를 1이라고 한다면 여기 높이가 2분의 AC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중간고사 문제도 냈었잖아요. 실제로 방송국에서 저렇게 보내는 거예요. 저렇게 AM 라디오에서 이렇게 보내요. 제가 방송국에서 말을 하면 거기 저 마이크로 말을 하잖아요. 그 신호가 있고 그 뒤에서 이제 기계들이 있는데 그 기계가 뭐라 하냐면 코사인 2파이 FCT를 발진시키는 오실레이터가 있어요. 그 오실레이터에다가 저기저 신호가 다 곱해져가지고 선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면 저기 신호가 흘러가는 거죠. 얼마의 빠르기로 흘러가냐면 빛의 속도로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간 다음에 안테나에 도착해요. 안테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안테나가 어떻게 하냐면 첫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일렉트릭 필드를 형성시키고 마그네틱 필드를 형성시키고 하면서 얘가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그러니까 안테나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잘 프로파게이션이 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가 RF 엔지니어들이 하는 역할들이에요. RF 엔지니어들이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이 알겠죠? 우리 통신하는 사람 그런 거 저 몰라요. 회로가 어떻게 되는지. RF 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 가져와서 이렇게 하도록 해라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내면 우리 공중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은 지금 공중에 우리가 잡지 못하고 있지만 정기적, 자기적한 전자기적 신호가 여기에 꽉 차 있어요. 주파수 대역으로 하면은 저렇게 AM 라디오로 보낸 각 방송국에서 보낸 신호들이 555kHz, 1080kHz 그 대역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아나운서가 말한 신호들이 이 안에 있다 이거죠. 생각이 나서 우리가 보니까 진도가 그렇게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텐데 제가 토요일 날 그 삼성 시스템 LSI에 있는 그 분하고 좀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막 사람 좀 보내달라고 그래요. 연구실 졸업생으로.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쪽 이제 조금 전문인 사무국이하고 옆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엔지니어가 제일
좋냐. 그러다가 막 우리 통신하니까 통신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보는데 그러는 거야. RF 엔지니어가 정말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F 엔지니어는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이게 막 이론적으로 하는 거가 아니라 어떤 노하우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 RF 엔지니어 그다음에 누구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칩, 레이아웃 하는데 그러니까 오래 경험을 통해서 계속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분야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의외로 이제 그렇게 그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도 RF가 여러분들 전자기장 어렵죠. 전자기장 때문에 다 그쪽 포기하지 않아요? 그쪽 트랙을? 근데 전자기장이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아요. RF 하시는 그 RF 패널을 한쪽 보면은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전자기장에서 배우는 맥스웰 방정식에 의해서 프로파게이션 된다. 그 다음부터 뭐 별로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 회로적인 건데 RF가 처음에 되게 귀찮고 조금 힘들어 보이니까 많은 선택을 안 한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진로 선택할 때 혹시라도 자기가 회로에 조금 관심 있다면 RF 회로가 되게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분야 같아요. 제가 학생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안 그러겠지 했는데 지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쪽이. 물론 통신은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낸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내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라고 그래요. AM이라고. 왜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라고 말을 하냐면 이 캐리어의 앰플리튜드에 여기를 앰플리튜드라고 말을 하죠. 앰플리튜드에 메시지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앰플리튜드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모듈레이션은 무엇이냐면 내가 신호를 전송하는 방법을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앰플리튜드는 전송 방식이라는 뜻인 거죠. 모듈레이션. 제가 굳이 한글로 말하면 전송 방식이라고 말을 했지만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다 모듈레이션 이렇게 말해요. 우리말로 하면 변조. 시그널을 이렇게 보내기 적당하게 변하게 했다. 근데 앰플리튜드에 붙여서 변하게 했다. 라는 뜻인 거죠. 변조. 우리말로 하면.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인데 여기서 보다시피 자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돼 있으면 제가 이렇게 반으로 나눌게요. 그리고 여기를 제가 빨간색으로 칠할게요. 이거가 무엇이냐면 여기를 어퍼 사이드 밴드라고 말을 해요. 내가 보낸 신호의 리얼 시그널이기 때문에 항상 시메트릭하게 나타나서 저런 형식으로 나올 텐데 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로 갔고 이 부분이 여기로 갔을 거예요. 그렇죠? 캐리어 프리퀀시가 곱해져 가지고 두 번째로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말을 할까요? 어퍼 사이드 밴드니까 여기는 뭐라고 말을 해야지 될까요? 로어 사이드 밴드 LSB, USB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LSB와 USB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어퍼 사이드 밴드와 로어 사이드 밴드가 전송할 때 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 AM 방식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더블 사이드 밴드 그 다음에 한마디를 여기다 더 붙여요. 서프레스드 캐리어. 이름이 길죠. 약자로 DSB SCAM 이라고 말할게요. 서프레스드 캐리어는 왜 그랬냐면 COT가 전송할 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FC, -FC 2분의 AC 크기만큼 있을 텐데
전송할 때 보니까 MOVT하고 곱해지면서 CFT 시그널이 없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캐리어의 시그널은 서프레스 됐다라고 해서 더블 사이드 밴드 서프레스드 캐리어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서프레스드 하지 않는 것도 그 다음에 배울 거예요. 실제 우리가 쓰는 AM 라디오는 저기 서프레스드 캐리어가 아니라 그냥 캐리어가 있는 그냥 더블 사이드 밴드 AM을 쓰고 있어요. 더블 사이드 AM을. 자, 그러면 이제 방송국 1, 그러니까 스테이션 1이라고 합시다. 뭐 MBC가 될 수도 있고 KBS가 될 수도 있고 스테이션 2, 두 개의 스테이션이 있는데 여기에서 스튜디오에서 말하는 메시지 시그널이 M1T고 이 스튜디오 2에서 말하는 메시지 시그널이 M2T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코사인 2파이 FC1T를 곱하고 얘는 코사인 2파이 FC2T를 보내서 안테나에 실어서 전송이 돼요. 그렇죠? 각각 다른 위치에서 방송국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전송이 되겠죠? 전송이 이렇게 쫙 돼요. 그럼 나를 받는 사람이 어떤 신호를 받을 거냐면 내가 라디오, 이게 라디오인데 라디오에 이렇게 주파수를 돌려요. 돌려가지고 얘를 FC1에 탁 클릭하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MBC 틀어봐 그럼 91.9 이렇게 누르듯이 이렇게 그걸로 돌리듯이 탁 틀면 여기서 나오는 신호는 M/T만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죠. 실제 여기 들어오는 신호는 이 신호를 제가 U1T라고 하고 U2T라고 한다면 내 라디오에 오는 신호 U1T 더하기 U2T가 오겠지만 내가 주파수를 FC1에 맞추는 순간 M1T만 나는 듣게 된다라는 거죠. 나한테 듣는 신호는. 그러겠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의 신호는 주파수 대역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FC1이 있고 FC2가 있고 마이너스 FC1이 있고 마이너스 FC2가 있어서 FC1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시메트릭하게, 그렇죠? 자, 이 제가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서 저게 나한테 내 라디오에 들어오는 총 신호 UT는 U1T 더하기 U2T의 스펙트럼을 그려놓은 곳이다 라고 했을 때 M1T와 M2T의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을 그려봐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릴 수 있겠죠. 이걸 보고 그렇죠?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M1T의 스펙트럼이 이걸 보고 그렇죠? 그리고 M2T의 스펙트럼은 요걸 보고 그렇죠? 그거 공중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가 타임 영역에서 보면 똑같은 시간 공간에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신호가 겹쳐 있지만 주파수 대역에서 보니까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FC1의 신호만 들으려고 했었을 때 내가 95.1MHz로 주파수를 FC1을 맞추는다는 것은 그 신호만 내가 뽑아내도록 하기 위해서니까 저기에서 패스밴드 필터를 95.1MHz로 탁 95.1로 내가 맞추는 순간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95.1만 내가 빼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나머지는 다 아웃시키고. 그렇죠? 자, 이렇게 방식을 보내는 그 주파수 대역에 서로 나누는 방식을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이라고 말합니다.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 많이 처음이죠. 주파수로 사용자를 나누어 가지고 통신을 다중 통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
저것과 반대로 그럼 다른 방식이 뭐가 있을까?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스도 있어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계속 KBS 방송국과 MBC 방송국이 서로 나눠가면서 이 말을 하라는 거야. 자, 지금 너네 말하고 그 다음 말하고 그 다음 말하고 그 다음 말하고 이걸 타임 디비전 하는 거야. 그죠? 근데 그 속도를 너무너무 빨리 스위칭이 일어나게 해서 우리 귀가 못 느끼도록 스위칭을 빨리 하면 타임 디비전이 되는 거야. 그러면 타임 디비전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프리퀀시 디비전이나 타임 디비전이나 두 개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타임 디비전은 보내는 서로 다른 신호들이 다중 사용자의 신호들이 타임 영역에서 서로 겹치지 않는다 라는 거고,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스를 썼을 때는 스테이션 1과 스테이션 2에서 보낸 신호가 타임 영역에서는 겹치지만 주파수 영역에서는 완벽하게 겹치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TDM은 타임 영역에서 겹치지 않는다. 그걸 뭐라 하냐면 타임 영역에서 오소고날리티를 이루었다. 두 개의 화면 여기다가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으니까. FDM은 주파수 영역에서 오소고날리티를 이루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FDM이라고 말한다. 그 개념을 조금 더 넓혀가지고 디비전을 좀 잘해보자 이거예요. 타임 프리퀀시 말고 다른 타임 프리퀀시는 겹치지만 혹시 다르게 디비전을 해서 다중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뭐가 있냐면은 또 한 가지가 스페이스 디비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쪽으로 돌면은 MBC 신호를 들을 수가 있고 KBS는 안 들려요. 이쪽으로 돌면 MBC 소리가 안 들리고 KBS만 들리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스페이스적으로 내가 디비전을 해놓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동시에 주파수가 겹친다고 하더라도 나는 스페이스적으로 디비전을 했기 때문에 동시 통신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집에 있는 무선넷 그 와이파이 쓸 때 집에서 다 집에서 쓸 때 보면 그 액세스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 액세스 포인트에 안테나 있는 거 봤어요? 안테나가 하나가 아니라 요즘은 3개짜리, 4개짜리도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원래는 8개까지 쓸 수 있도록 표준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떤 곳에는 8개짜리도 팔아요. 좀 비싸요. 하는 거가 있는데 보통 3개가 4개가 있어요. 3개, 4개가 어떤 목적이냐면 금방 말한 대로 스페이스 디비전을 하는 목적. 안테나가 많이 쓰면 얘를 잘만 내가 안에서 신호 처리해주면 특정 방향으로 신호를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페이스적으로 디비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빔포밍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술로서 스페이스 디비전을 이루어서 주파수와 시간을 동시에 겹치더라도 멀티플렉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 시간과 주파수는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겹쳐서 쓴다는 것은 왜 그러면 계속 다른 이야기를 왜 계속 겹치도록 하고 있지? 왜 프리퀀시에서 계속 나누게 되는 걸 왜 계속 프리퀀시에서 겹치면서 오스모날들을 다른 방식에서 얻으려고 하지? 왜 그러냐면 보세요. 550kHz에서 1550kHz까지 한 우리 목소리가 10kHz로 해서 사용한다고 했었을 때 사람 목소리 3kHz에다가 음악이 또 더 주파수에 높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10kHz까지 사용한다고 하면은 더블 사이드 밴드로 CFT를 곱하니까 얘는 이 550 그쪽으로 캐리어가 곱해지면서 대역폭이 얼마로 늘어나겠어요? 20kHz로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1550에서 550을 떼면 1000kHz의 AM 라디오를 할 수 있는 곳이 생기잖아요. 근데 1000kHz에 한 그 회사당 한 라디오 스테이션당 20kHz를 쓰기 때문에 몇 개의 방송국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1000 나누기 20 하면 되죠. 그러니까 얼마야? 50개 방송국만이 AM 라디오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내가 2GHz라고 말을 했지만 1990MHz에서 2100 얼마 메가헤르츠까지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쓰고 있는 대역폭을 SK텔레콤, KT, LG U+가 막대한 돈을 주고 거의 뭐 1조를 주고 사요.
1조를 어디를 주고 어디에다 그 돈을 주냐면 정부에다. 그 주파수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부의 자산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그 주파수 대역을 돈 받고 사. 회사로부터. SK텔레콤한테 그래 너희들 여기에서 120MHz 정도를 내가 할당을 해줄 테니까 예를 들어 1990 플러스 1990 더하기 그 저기 120MHz 그렇게 줄 테니까 이 안에서 잘 사업해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SK텔레콤에서 그 주파수 대역에서 아까 한 사람이 그 방송국 10kHz 쓴다고 했지만 그 여러분들 4G LTE에서는 80MHz까지 산 사람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80MHz까지. 그러니까 80MHz면 SK텔레콤이 120MHz 가지고 한 사람밖에 저기 서비스를 못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40MHz의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일주 주고 샀는데 작사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파수가 동일하다는 건 뭐냐면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간섭이냐면 제가 이야기했는데 두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두 사람 신호가 왜 간섭이라고 하냐면 주파수 대역이 똑같아요. 둘 다 0에서 3kHz 사이에 있는 신호가 섞여가지고 MOT, FT가 내 귀로 오는 거야. 그래갖고 나는 그걸 구별할 수가 없는 거야. 주파수가 겹치려가지고. 그런 것처럼 사람들한테 주파수 프리퀀시 디비전을 하는 이유는 서로 겹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겹침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을 내가 구별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장사가 된다는 거죠. 통신 사업자에서. 주파수 할당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에서 얼마나 더 많은 사용자들이 거기서 동시에 통신을 하더라도 통신이 전혀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거가 핵심적인 기술인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120MHz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뭐냐면 밴드위드를 이피션트하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효율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밴드 어떤 주파수 프리퀀시 밴드 그거를 또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스펙트럼이라고도 말해요. 스펙트럼. 그래서 스펙트럼을 어떻게 사용하자라고 하면 뭐 스마트 스펙트럼.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스펙트럼을 아주 현명하게 쓰고 있는 방식을 찾아내자 해서 스마트 스펙트럼 뭐 스킨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또 연구를 해요. 사람들이 겹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말한 대로 타임 디비전 있고 프리퀀시 디비전 있고 스페이스 디비전이 있고 그렇죠? 스페이스 디비전은 시간과 주파수가 겹쳐 있어도 우리는 공간적으로 나눠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코드 디비전도 있어요. 두 사람이 말하는데 이 사람은 코드를 입혀서 보내고 이 사람은 코드를 입혀서 보내고 서로 다른 코드인데 그 코드가 둘이 딱 겹쳐지는 순간 한 사람 내가 이 사람 코드에 맞춰서 내가 디텍션을 하면 저 사람 코드는 0이 되도록 만드는 코드를 각각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거가 이제 코드 디비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프리퀀시 디비전입니다. 그렇죠? FDM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모든 방법을 이야기를 했어요. AM 방식은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스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수요일 날 더 자세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